안녕하세요. 안예실 교수입니다. 네, 보강 동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보강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경영교육 인증 그 발표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한 강의 노트 절반 정도밖에 다루지 못하고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겠다고 했죠. 예, 그 동영상 강의를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배웠던 거 잠깐 복습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할게요. 네, 우리 이번 그 2주차 강의에서는 현대경영에서의 IT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쭉 살펴보고 IT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 목표들을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운영 탁월성을 달성할 수도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아이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고객과 그 공급자의 친밀성이 높아지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효과들 이제 배웠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경쟁 우위가 될 수도 있고 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인이 된다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아울러서 국내 기업들의 IT 투자 현황 뭐 이런 것들 배웠는데 말씀드렸죠. 대기업,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할 것 없이 IT만큼은 자회사를 많이 두려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소개했습니다. 자, 파트 2는 기업 경영을 위한 정보 시스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터프라이즈 IT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IT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뭐 ERP 시스템, KMS, 뭐 SCM, CRM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간이 모자라서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IT의 최신 동향부터는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 못 다룬 부분들을 지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엔터프라이즈 IT의 최신 동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아티클이 있어서 제가 그 아티클의 내용,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왔어요. 데이비드 업튼이라는 사람하고 스타츠라는 사람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소개한 Radically Simple IT라는 아티클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자, 앞서 살펴봤듯이 엔터프라이즈 IT는 굉장히 방대하죠. ERP만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방대하고 뭐 이제 큰 규모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IT를 도입할 때 우리가 성과를 개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제 전략적 도약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쭉 기존에 운영을 하다가 IT 도입을 통해서 한 번에 껑충 이렇게 뛰고 또 쭉 이렇게 일관되게 유지를 하다가 또 IT 도입을 통해서 껑충 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개구리가 뛰어오르듯이 전략적으로 도약하는 방식으로 IT 도입을 통해서 성과 개선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쭉 개선해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존재했던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IT의 도입 방법은 이런 방식으로는 도입이 불가능했었죠. 대부분 이런 방식. 왜냐하면 워낙 대규모 시스템을 한 번에 도입하는 거라다 보니까 도입 전에 이렇게 쭉 유지하다가 도입 이후에 껑충 또 유지되다가 새로운 도입 시스템이 오면 껑충 이런 식으로 스트래티직 립 어프로치를 지금까지 주로 사용을 해왔었죠. 그런데 이 저자들은 이 스트래티직 립 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략적 도약 접근법을 IT에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껑충 뛸 때에만 IT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반짝 필요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IT 전문 컨설팅 서비스에 의존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컨설턴트들은 계약 기간만 딱 도움을 주지 그게 끝나고 나면 어때요? 또 다른 회사 컨설팅하러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장기적인 파트너십 관계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난리지가 계속 이제 회사에 축적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보 시스템이 차지하는 전체 총 투자 중에 정보 시스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바꿔 얘기하면 이제는 IT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약을 할 때마다 상당한 재정 압박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재정 전문가도 필요하게 되고 또 사실은 이거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어떤 순간적인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IT 시스템을 잘못 도입하다가 의외로 그 뱅크럽시에 빠지는 회사들도 꽤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 된다. 그리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새로운 기술이 나온 줄 알고 막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그 기술이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지나가는 기술이었다든가 잘못된 기술이었다든가 하게 되면 그거가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막 이슈가 될 때, 그 다음에
빨리 도입을 해야지 경쟁력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도입을 하는, 어쨌거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요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물론 잘 되면 대박이죠. 잘 되면 대박이지만 잘못하면 쪽박이 되는 수가 있다. 자, 예를 들면 이 이제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략적 도약 접근법을 쓰게 되면 아까 이렇게 해서 껑충 이렇게 뛰어오른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갑자기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껑충 뛰어지는 게 가능할까요? 예, 실제로는 그렇게 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학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서서히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모양만 그린다고 하면 굉장히 성공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모양 그리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막 조직 내부의 반발, 도입하기 어려움, 새로운 거 배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히려 심지어 생산성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조금씩 오르는 관계가 없는데, 이 오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잘 안 되는 것처럼 예상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 그게 이제 전략적 도약 접근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70년대, 80년대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고도 성장을 했죠. 뭐 여기 나와 있지만 자동차 산업, 뭐 반도체 산업, 뭐 기타 가전, 이제 일본 회사들이 휩쓸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게니치 오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기고를 한 거예요. 80년대 초반에. 이런 일본 기업들의 성공이 어디에 기인하느냐, 자기가 열심히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일본 기업들은 한 번에 껑충 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트레티직 립 어프로치를 취하지 않더라는 거죠. 단기 중심적이면서도 조금씩 발전하는 그런 것들을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경쟁력을 갖더라라는 거를 게니치 오마이 교수가 얘기를 했죠. 이런 어떤 접근, 아까 얘기했던 점진적인 발전, 이거 개선, 이런 것을 IT 분야에도 적용을 하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얘기한 Radically Simple IT의 주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 비즈니스 IT 분야, 이 엔터프라이즈 IT, 비즈니스 IT 분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기업의 경영 환경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죠. 네, 너무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하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기술이 뜰 줄 알고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뭐 조금 이제 여차저차 막 검토하다 보면 이미 그 시장이 끝나 있을 수도 있고, 비즈니스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그 다음에 작은 변화가 미치는 변화의 파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예측이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새로운 경쟁자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입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어떤 문제가 있나요? 스트래티직 립처럼 갑자기 껑충 튀었는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껑충 뛴 거면 어때요? 그거로 인한 파급 효과, 예, 그걸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막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방향을 그냥 정하고 올인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비즈니스 IT 분야에서는 조금씩 학습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목표를 조금씩 바꾸고 또 다시 학습하고 또 바꾸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분야가 오히려 비즈니스 IT 분야다. 즉 비즈니스 IT 분야는 사실은 스트래티직 립보다도 어때요? 점진적 개선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적합하다는 거죠.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IT는 굉장히 크고 복잡하고 점진적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딱딱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개선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스트래티직 립 어프로치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IT는 사실은 이제 외부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개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바깥에서 갖고 오면은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렵죠. 내가 전부 다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나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런 식으로 그런 관계가 되어 있어야 나랑 가까이 위치에 있으면서 조금씩 우리 회사의 시스템을 이제 개선시켜 줄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전혀 다른 외부 공급업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점진적 개선이 어렵다라는 거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예,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으로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게, 자, 그렇다면 엔터프라이즈 IT처럼 이런 방대한 큰 시스템 이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게끔 우리가 설계를 바꿔볼 수 없겠냐라는 거예요. 있다 이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얻은 힌트가 된 대상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오픈소스. 자, 오픈소스의 경우는 많은 경우 소프트웨어의 기능들이 전부 다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모듈화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부분 따로 떼어내서 실험해보는 게 가능하니까 부분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나 다 억세서블하죠. 오픈소스는 다 외부에 오픈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억세서블한데 그래서 우리 이제 정부 시스템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뭔가 이걸 뭐 기능을 숨겨놓거나 뭐 어떤 숨겨진 능력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억세서블하게 오픈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포괄적인 특성을 가져야 된다. 자, 오픈소스는 사실은 이 오픈소스를 개발하는 사람이 사용자이기도 하죠. 자기가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면 그걸 기능에 추가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업의 정보 시스템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되려면 사용하는 사람이 완전히 개발하고 분리돼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이제 개발적인 능력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개발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IT를 설계하는 데까지는 기능을 재현하거나 뭐 이런 설계하는 데까지는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서 최대한 사용자와 IT 개발자 간의 경계를 무너뜨린다면 이런 개념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때는 점진적 개선도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그 저자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픈소스에 이런 개념들을 적용하게 되면 뭐 모듈화를 개발 과정 일부로 내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기술들을 다 동시에 공존시키고 서로 협업할 수 있게끔 체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개선에 참여하게 해서 이렇게 뭐 혁신의 기회를 제공받는다면 그렇다면 점진적인 개선도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진적 개선을 IT 분야에 적용해서 실제로 성공한 사례 그걸로 신세이뱅크라고 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은 Radically Simple IT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회사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세이뱅크.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거는 이 사례가 나오게 되기까지의 배경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신세이뱅크에서는 점진적 개선 방식을 이제 새로운 인터넷 뱅킹 시스템 개발에 적용을 했는데 아주 소수의 표준을 사전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설계했고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최대한 단순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을 하든 패키지 구입이든 뭐 관계없이 모든 구성 요소를 언제든 나중에 재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어떤 필수 기능, 표준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하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신세이뱅크에 사용된 여러 가지 기술 구성 요소들 중에 90% 이상이 한 번만 쓰인 게 아니라 두 군데 이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이제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 모듈화를 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자동화를 시켜 나갔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도 하루아침에 시스템이 확 바뀌어버리면 스트래티직 립처럼 한 번에 확 바뀌어버리면 어때요?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들어가고 어렵겠죠. 하지만 조금씩 바뀌니까 어때요? 수용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바뀐 부분에 대한 어떤 좁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만 빨리빨리 해결하면 되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도 더 빠르게 되더라. 이런 거. 그리고 이용자들을 최대한 배려했다. 어떤 식으로 배려했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일단 유저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했느냐? 기존 시스템하고 거의 동일하게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낯설다든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최대한 그렇게 하고 완전히 적응됐을 때, 새 시스템이 적응됐을 때 그제서야 이제 기존 방식을 폐쇄하는 뭐 이런 형태의 배려를 했고 그러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시스템에 더 개선할 게 있느냐 아이디어를 구하고 실험에도 참여하게끔 유도해서 이런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랬더니 비용도 엄청나게 줄이고 개발 비용이 10% 감축했다고 돼 있죠. 그리고 리드 타임, 수요 시간도 4분의 1 감소하는 등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을 런칭한 지 2년 만에 일본 내 고객 서비스 1위에 등극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정보 시스템 도입을 이뤄냈다라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대한 규모의 엔터프라이즈 IT도 뭔가 한 번에 변하는 방식이 아닌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기술 동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거 우리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토픽은 CIO입니다. CIO. 자, CIO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우리 전공을 살려서 이제 기업에서 계속 성장한다고 하면 마지막 레벨에서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위치가 CIO가 아닌가 싶습니다. CIO는
기업의 IT 및 전산 시스템을 전부 책임지는 IT 담당 최고위 임원을 우리가 CIO라고 하죠. 근데 이 CIO의 보수와 영향력이 최근에 상승 중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 2008년 자료이긴 합니다만 2007년 대비 28%나 상승했고요. 자, 그리고 영향력이 상승한다 그랬는데 이 영향력이 상승하는 거의 기준이 뭐냐? 누구한테 직접 보고를 하느냐? 예. 여러분들은 그래도 CIO 정도 되면 당연히 CEO한테 직접 보고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의외로 CEO는 얼굴 보기 힘든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COO나 CFO에 보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CEO에게 보고하는 비율이 직접 보고하는 비율이 또 전년 대비해서 무려 43%로 상승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CIO의 어떤 그 위치가 입지가 점점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CIO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과거의 CIO는 그냥 뭐 전산팀만 잘 관리하면 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죠. 하지만 오늘날의 정보기술은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가로지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인프라의 역할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CIO가 회사 전체의 어떤 중심, 허브가 되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의 CIO들에게 설문을 돌려보면 본인 시간의 70%를 협업, 커뮤니케이션 이런데 타 부서와의 여러 가지 어떤 의사소통에 활용한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CIO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고 그들의 언어로 그런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CIO의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전사적인 IT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걸 한다. 자, 회사 전체적인 IT 전략 이거 이제 CIO가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략을 만들고 실천하는 게 땡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사적인 IT 전략은 기술이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비즈니스 환경도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IT 전략과 계획을 모니터링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CIO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CIO의 두 번째 역할은 IT에 할당된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투자하고 운영할 것이냐 이거 이제 CIO가 해야 되는 재무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 중요한 두 번째 역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제가 참조한 아티클에서 인용한 것인데 해외의 경우에는 운영 예산은 이제 기존에 구입한 IT 장비를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이고 투자 예산은 새로운 IT 장비를 도입하는 예산인데 글로벌 표준은 이게 이제 반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리딩 회사들은 6.5대 3.5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반 기업들은 75% 25% 이렇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존 거를 운영하는데 급급하지 새로운 거에 대한 투자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도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면 운영 예산에 대한 관리보다도 이제 점점 투자 예산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그러려면 이제 투자 대상을 잘 골라야죠. 예, 그게 이제 CIO가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역할은 어쨌거나 CIO가 뭐 전체 조직의 허브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찌됐든 CIO는 누굴 대표해요? 그 기업의 IT 관련된 조직을 가장 대표하는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조직 구성원들을 잘 챙기는 거 그게 이제 CIO의 세 번째 중요한 역할인데 어떻게 잘 챙겨야 되느냐? 이 사람들의 스킬과 능력 개발을 잘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뭐 계속 비싼 얘기인데 IT 기술은 계속 발전하죠. 예, 프로그래밍 언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뭐 C 언어가 대세였다가 지금 뭐 한동안 자바 언어가 대세였다가 요새 다시 뭐 C#이라는 언어가 뜬다든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IT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런 뭐 능력 개발이나 재교육 같은 걸 안 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은 옛날 기술에 정체되어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회사에 대한 만족감이 크더라도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랄까요? 본인 위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막 느끼게 되고 뭔가 이제 내가 이러다가 뭐 뒤처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이 IT 조직의 구성원들은 어찌됐든 그런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일 많이 느끼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CIO가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이런 IT 조직 구성원들의 스킬과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고, 특히 뭐 IT 기술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더 이제 양질의 아웃풋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전략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게끔 능력 개발과 교육도 잘 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CIO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CIO에게 강조되는 좀 역량,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사실 이제 요거 기능 부서 지역 경계를 넘어서 비즈니스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하다.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전형적인 IT 이사들은 지나치게 융통성이 없고 편협한 경우가 많은 이랬는데, 자, 이거 제가 국내 문헌에서 참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외국 문헌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현업에서 일을 해보면 다른 경영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보통 이제 IT 이사들은 뭐 공학 박사나 뭐 공학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공계 쪽. 아우 답답하다고, 정말 융통성 없다고, 편협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제 나쁜 표현으로 공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우 이제 공돌이들하고 일같이 못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 얘기는. 예, 이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융통성 없고 편협하게 느껴지느냐?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기술만 이렇게 바라보고 성장한 사람들이니까 뭔가 이제 비즈니스 관점을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CIO 정도 되려면은 이렇게 기술만 알고 융통성 없고 이런 식의 접근을 보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기술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그걸 이제 잘 번역하여 밑에 이제 조직원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끔 전파하고, 이런 역할들을 CIO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프로세스 중심적인 사고와 조직 설계 능력. 예, 이거 특히나 이제 오늘날 이제 글로벌화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전 세계 다양한 공장, 뭐 전 세계 다양한 공정, 다양한 플랫폼 이런 데들을 어떻게 IT로 통합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뭐 앞에 거랑 다시 연결되는 얘기겠습니다만, IT만 잘 알았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직의 관점도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넓은 관점에서 비즈니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오늘날 이제 빅데이터 시대다 보니까 IT가 산출해내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어떻게 내가 제대로 분류해서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 정보를 분석하는 지식,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자, 앞에서 우리 뭐 예산, 뭐 운영 예산, 투자 예산 중에 투자 예산 비중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IT가 최근에 점점 비싸지고 있어요. 그리고 IT 지출을 잘못하면 기업에 재정적으로 미친 영향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결정을 얼마나 또 전문적으로 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고 철저한 ROI는 뭐예요? Return on Investment죠.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분석을 잘 수행해야 되고, 특히 이러한 능력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 이후에 CIO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이런 투자 의사결정 잘하는 것까지도 이제 점점 부상하고 있다. 결국은 하이브리드형 경영자를 요구하고 있다. 경영도 잘 알고 IT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CIO에게 요구되는 많은 역량을 갖추고 졸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IO의 내용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전략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토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전략이란 말 많이 들어보죠. 우리 경영학에서는 특히 전략이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여러분 전략이 뭐죠? 전략? 네. 자, 전략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게 전쟁을 생각해야 됩니다.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왔냐? 군사학 전쟁, 여기서부터 파생된 그런 말이에요. 전략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쟁에서 이기는 걸 의미합니다. 즉 경쟁에서 이기는 걸 의미하는 거죠. 기업으로 따지면 경쟁자보다 얼마나 내가 더 잘할 수 있느냐, 소위 얘기하는 경쟁 우위를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전략적의 의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실 경영학의 발전 과정을 쭉 보면 1980년대 이전에는 경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었어요. 우리가 아주 옛날에는 어땠냐면 뭐 워낙 못 살기도 했었고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았던 거죠. 우리나라 5, 60년대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뭐 먹을 게 없었지, 뭐 이렇게 뭐 제품을 고르고 이런 시기가 아니었죠. 그때는 생산만 많이 하면 장땡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생산 관리라는 분야가 막 화두가 됐었죠. 예. 근데 어때요?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기업들의 공급이 시장의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안 팔리면 그만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고객이 중요하다,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고객 만족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가 바로 1970년대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가 딱 되면 또 다른 세계가 이제 열리게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매우 좋은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고객이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쩌면 망하냐? 나보다 더 좋은 제품의 물건을 더 싸게 더 잘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나오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즉 경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보다 잘하는 것이 기업 경영에서 중요하다라는 게 1980년대 이후부터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이제 경영학의 화두가 경쟁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중심에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마이클 포터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뭐 파이브 포스 모델 이런 거, 뭐 경영학 원론 같은 거 들으면 나와요. 그다음에 뭐 근원적 경쟁 전략, 가치 사슬 모형 이런 것들을 이 한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마이클 포터 교수라는 사람이. 이게 경쟁과 관련된 경영학의 핵심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각각의 모형은 제 생각엔 여러분들 아마 지금 대부분 3, 4학년일 테니까 과거 이제 경영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요 세 개를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이클 포터의 경쟁 세력 모형, 그다음에 파이브포스 모델, 마이클 포터의 근원적 경쟁 전략, 그다음에 가치사슬 모형 이걸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세 개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번에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셋 중에 경쟁 세력 모형은 자, 내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시장이나 어떤 산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 어떤 시장이나 산업이 있다고 할 때 이게 내가 지금 들어갔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매력이 있는 산업인가? if yes, 그러면 들어가야죠. if no, 그러면 어때요? 이 단계에서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예, 하면 안 되죠. 그 사업은 매력이 없는 산업이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파이브포스 모델은 내가 들어가 있는 혹은 들어가려고 하는 산업이 경쟁의 관점에서 볼 때 매력이 있냐 없냐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게 파이브포스 모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있다, 예, 매력이 있는 산업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전략으로 경쟁 업체와 차별할 것이냐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는 게 근원적 경쟁 전략입니다. 이따 설명하겠지만 마이클 포터는 세 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업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경쟁자와 차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세 개 중에 하나를 정했어요. 이따 소개하겠지만 그 세 개라는 게 원가를 싸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제품을 완전히 차별화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어떤 틈새 시장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원가를 절감하는 전략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원가를 절약해야 되는데 원가를 절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원료를 좀 더 싸게 들여와서 원가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그건 괜찮지만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내가 뭔가 특화해서 원가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나는 유통을 건드려서 유통을 해가지고 이제 비용을 절약하겠다 이럴 수도 있고 자, 내가 이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의 특정 분야에 딱 맞춰가지고 구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이 전략을 구현할 거냐 이거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모델을 마이클 포터가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모델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모형은 이 산업이나 시장이 매력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하고 매력적이다 판단되면 그 매력적인 시장에 내가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서 경쟁할 거냐 결정하고 세 번째는 그 경쟁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업 경영의 어떤 활동에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구현할 거냐 이렇게 요걸 하면 이제 완전한 경쟁 전략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게
마이클 포터의 의견이죠. 자, 아까 얘기한 첫 번째 5포스 모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 내의 경쟁 정도를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이 산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평가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자, 5포스를 구성하는 5개의 요소는 자, 현재 시장 내 경쟁 강도가 가운데 있죠. 현재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어때요? 그 시장은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자, 신규 진입자의 위협, 진입 장벽의 정도 있는데 진입 장벽이 낮아서 신규 진입자가 막 들어온다, 위협이 되게 높다 이러면 어때요? 그 시장은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이죠. 반면에 진입 장벽이 높아서 함부로 못 들어온다 그러면 나 이미 들어가 있는 나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되는 거고. 자, 대체제의 위협 수준이 얼마나 높냐 낮냐 이거에 따라서 내 제품을 대체할 다른 제품이 있느냐, 많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시장은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매력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의 파워가 얼마나 세냐, 교섭력이 얼마나 세냐, 세면 어때요? 나한테 불리하니까 매력도가 떨어지는 시장이고, 별로 교섭력이 약하다 그럼 나한테 유리한 시장이니까 매력적인 시장이고, 마지막 나의 물건을 사가는 구매자, 고객이 얼마나 파워가 세냐, 고객의 파워가 세면 셀수록 어때요? 나한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이죠. 고객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반면에 고객의 교섭력이 낮으면 나한테 유리하니까 매력적인 시장이죠. 그래서 이 5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시장은 매력적이다 혹은 매력적이지 않다를 평가하는 모형이 5포스 모델, 다른 말로 경쟁 세력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력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이제 3가지 중에 하나인 어떤 경쟁 전략, 이게 근원적 경쟁 전략이라고 해요. 영어로 generic, 근원적이라는 건 아주 근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거 빼고는 다른 경쟁 전략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일단은 이 두 축에 따라서 그 3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좁은 시장에 초점을 맞출 거냐 아니면 전체 넓은 시장을 다 포괄할 것이냐. 좁은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여기 뭐 세그멘테이션 스트래티지라고 했지만 여기 포커스 전략, 틈새 시장 집중화 전략이 됩니다. 반면에 넓은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는 2가지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넓은 시장을 다 노리지만 비용을 싸게 해서 내가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비용 리더십 전략. 그게 아니라 제품 자체를 뭔가 좀 특별하게 다르게 만들어서 해보겠다. 이게 이제 차별화 전략이에요. 근데 이 3가지 전략을 구현하는데 우리 IT가 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보 시스템, 정보 기술이. 자, 저비용 리더십. 비용 낮추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아까 지난번에 월마트의 리테일 링크 시스템 얘기했었죠. 예, 기억하실 거예요. 월마트의 리테일 링크 시스템 같은 거, 연속적인 재고 보충 시스템을 쓰게 되면 어때요? 비용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쟁업체인 시어스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간접비 비율이 9%나 되는데 업계 평균은 20.7%인데 월마트는 16.6%밖에 안 돼요.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해서. 그래서 재고가 떨어질 것 같으면 자동으로 채워주고 이런 것들을 다 IT가 추적해서 자동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이렇게 바닥나서 물건을 못 팔거나 하는 일이 거의 생기지 않게 되고, 그래서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라 간접비의 절감 효과뿐만이 아니라 효과적인 고객 응대까지도 추가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IT를 활용해서 저비용 리더십을 달성하는 사례입니다. 자, IT를 활용해서 제품을 차별화하는 사례로는 기존의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존의 검색 서비스들은 어때요? 그냥 키워드를 넣으면 검색하는 건데 구글 맵스라든가 구글 어스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새로운 유형의 검색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도상에 뭐 맛집들을 표시해 주기도 하고 뭐 부가적인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검색 엔진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게 되죠. 자, 그리고 골프 브랜드 중에 핑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100만 가지의 옵션이 있대요. 근데 이게 이제 100만 가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왜 뭐 어떤 옵션이 뭐 10가지, 어떤 옵션이 뭐 3가지, 뭐 5가지, 뭐 이거를 다 곱하면 모든 경우의 수가 100만 가지쯤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선택 사항들을 원하는 대로 클릭해서 선택하면 본인에게 딱 맞는 맞춤형 골프 클럽을 48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뭐 이런 서비스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제 IT를 이용해서 제품을 차별화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렌즈엔드라고 하는 그 의류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아마 의류 판매 B2C 사이트가 나아가야 될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마이 버추얼 모델이라 해서 여기 이제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옷의 색깔을 누르면 이 옷 색깔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그래서
아, 대략 이런 모양의 이런 핏이 나오겠구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옷 사러 갔을 때 인터넷 쇼핑몰에 옷 사러 가면 색상 할 때 뭐 카키색 뭐 무슨 색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색인지 잘 이렇게 뭐랄까요?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 렌즈엔드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색깔을 이렇게 아예 보여주고 또 입었을 때 모습도 미리 가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사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IT를 잘 활용하게 되면 똑같은 서비스지만 뭔가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자, 틈새 시장 집중화에도 정보 시스템이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주로 CRM, 어떤 이제 고객 맞춤해서 그 고객만을 위해서 이렇게 틈새 고객 발견하는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예가 될 거예요. 힐튼 호텔은 온큐라고 하는 고객 정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힐튼에 머물렀던 고객들의 이력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고객 가치를 평가합니다. 온큐 시스템이. 그래서 모든 고객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쭉 평가를 하면 힐튼 호텔에 많은 이익을 안겨다주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있는 그런 고객들이 따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특전, 맞춤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했더니 이들이 호텔에 머무는 비율이 기존 41%에서 61%로 급증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가치 높은 고객을 발굴해서 틈새 시장 집중한 사례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븐일레븐의 소매 정보 시스템이 될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뭐 그 각 소매 점포별로 이렇게 뭐 최적화하진 않고 전체 본점별로 본점 그 뭔가 이제 전체 사업 전체의 관점에서 뭐 매출을 관리하고 상품을 선별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각 개별 소매 점포마다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순간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게끔 해서 7TB 규모의 오라클 DB의 자료를 축적한 다음에 이걸 이제 분석을 해서 각 개별 업체별로 매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세븐일레븐 소매점별로 최적화된 상품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매출 관리를 한 사례 뭐 이런 것들이 포커스 전략에 IT가 활용된 그런 예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의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매력적인 산업이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면 방금 보여드린 세 가지 전략, 포커스 할 건지 아니면 저비용 리더십 할 건지 차별할 건지 이걸 이제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적용하는 게 가치사슬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 경쟁 우위를 어디에 적용할 거냐. 이 밸류체인 모형은 보시는 것처럼 기업이 하는 가장 메인 활동, 이걸 이제 프라이머리 액티비티, 주요 활동이라고 해요. 기업이 하는 주요 활동은 먼저 유인 물류, 원료나 재료가 되는 것들을 가져와야 되죠. 예, 유입시켜야 되죠. 그게 유인 물류입니다. 자, 유인 물류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제품을 생산해야 되겠죠. 이제 운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운영. 자, 그렇게 생산이 되고 나면 만들어진 물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판매 및 마케팅 해야 되죠. 세일즈 앤 마케팅. 자, 판매한 물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AS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가 이걸 이제 유통하고, 뭐 배송하고,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기업이 가장 메인으로 하는 프라이머리 활동들입니다. 근데 이 활동들을 원활하게 하려면 여기 이제 서포트 액티비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활동들에 관계없이 모든 활동들과 관련되는 예를 들면 관리와 경영 지원 이런 거는 뭐 어떤 활동을 하든 다 필요하죠. 휴먼 리소스 관리 이런 거, 그다음에 IT 관리, 그다음에 프로큐어먼트 조달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뭐 지원 활동으로 존재한다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코스트 리더십을 하겠다, 저비용 리더십을 하겠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을 해서 내가 저비용을 달성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밸류 체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거 이해하시고요. 근데 이 밸류 체인 모형은 조금 옛날 모형이에요. 이게 80년대 나온 거니까 점점 이런 이론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확대된 이론이 밸류 웹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 밸류 웹 이론은 뭐냐면 자, 이거는 하나의 기업이 모든 걸 다 하죠. 그렇죠? 물류도 하고 운영도 하고 AS도 하고 혼자서 다 하는 걸 가정하고 있는데 요새 어떻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뭐 애프터 서비스는 뭐 대우전자 서비스에 아웃소싱하고 세일즈 앤 마케팅은 뭐 예를 들면 하이마트에다 아웃소싱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하나의 기업에서 모두 혼자서 다 했던 활동들이 이제는 기업들이 나눠서 이제 일을 갖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거예요. 나 혼자 밸류체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밸류체인, 이 공급업체의 밸류체인, 고객의 밸류체인 뭐 이런 밸류체인들이
서로 링크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 요게 이제 같이 웹 이론이고, 예, 그래서 시너지를 낸다는 거죠. 이것들끼리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3이나 4가 되는. 근데 이게 더 발전하면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는 하나의 기업들이 밸류체인의 프라이머리 활동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디자인은 이태리에 30년째 자동차만 디자인한 전문 업체가, 그 다음에 생산은 현대자동차가, 판매는 뭐 미국의 뭐 X라는 딜러사가, 애프터 서비스는 뭐 스피드메이트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전문성. 그래서 어떤 특정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그 제품의 디자인은 누가, 생산은 누가, 판매는 누가, 이렇게. 또 새로운 제품이 또 나왔다. 그 제품은 뭐 생산은 누가, 뭐 판매는 누가, AS는 누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품 단위별로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듯이 각각의 기업들이 이렇게 밸류체인 형태로 묶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밸류체인들이 일단은 이렇게 해체가 되고요. 그리고 해체가 된 이후에 각자 전문 분야에 맞춰서 이렇게 해쳐 모여되는 가상의 제품 단위로 가상의 회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형태의 기업이 미래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미래 형태의 기업들을 우리가 가상기업, 이컴퍼니 혹은 Value Added Community라고 부릅니다. VAC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제 형태로 변모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ERP는 사실은 어떠냐면 하나의 기업이 모든 걸 다 한다고 가정하고 이제 이런 업무를 지원하게끔 설계를 했지만, 새로운 ERP는 어때요? 이런 형태,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밸류 에디드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ERP들도 점점 진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랑 이제 유사한 개념으로 비즈니스 생태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을 보게 되면 앱 스토어라는 게 있죠. 앱 스토어.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가 있고, 그 앱 스토어에 애플이 만든 앱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수많은 앱, 뭐 심지어 개인까지도 그게 마치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에코시스템처럼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이 최근에 부상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넓게 보면 다 이런 밸류 에디트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영상 강의로 들으니까 아마 더 지겹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요. 예, 왜냐면 이제 마지막 주제거든요. 자, Does IT Matter? 예, 이게 오늘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정보기술 굉장히 중요하다. 예, 정보기술이 전략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원천도 되고 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IT가 중요하니까? 예, 요새 뭐 IT 이제 끝난 거 아니야? 2000년대에 반짝하고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정말 IT가 중요한가 여전히?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공론화됐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03년이었는데, 자, 여기 보이시죠? 예, 이 사람. 제가 여기 조그맣게 숨겨놨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니콜라스 카는 와이어드인가요? 예, 그 IT 분야에 아주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편집장을 지냈던 사람이고, 한마디로 IT 업계에 굉장히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실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뭐라고 쓰냐면 It doesn't matter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니라 IT입니다. IT doesn't matter. IT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충격인 거죠. 왜냐하면 IT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이 갑자기 이런 글을 썼기 때문에 그게 미치는 파급효가 더 컸죠. 그래서 이 아티클을 내고 제 욕을 또 바가지로 먹고 그 이후에 이제 책도 이렇게 냈어요. Does IT Matter? 이렇게 책을. 여기는 이제 IT doesn't matter 이랬다가 이제 욕을 많이 먹고 책 제목은 이제 물음표로 바뀌었죠. Does IT matter?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이분이 약간 좀 고집 있게 생겼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진중권 씨인데요. 닮지 않았나요?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니콜라스 카가 이 IT doesn't matter를 발표했을 때 학계나 업계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뉴스위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니콜라스 카는 이 기술 분야의 공공의적 1호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다. 후보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HP 등등 수많은 IT의 선도 업체들이 반박문을 다 이렇게 발표하는 등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자,
니콜라스 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예. 모르지 않았겠죠. 네. 엄청난 반발이 올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HBR이 그냥 이상한 저널도 아니고 니콜라스 카의 주장이 나름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을 실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한참 후의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니콜라스 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가 과연 잘못된 얘기인지 맞는 얘기인지는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죠. 자, 니콜라스 카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IT는 이제 더 이상 차별화된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인프라가 됐다는 거예요. 인프라. 예. 잘 보면 이건 이제 철도입니다. 철도 길이의 합. 이건 이제 전기를 연결한 가구의 수. 이건 이제 IT인데 보면 철도도 처음 나왔을 때 완전 신기술이었죠. 그런데 시간에 따라 급격히 올라가더니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포화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전력도 마찬가지. 급격히 포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IT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거의 그래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2003년만 하더라도 자료의 저장 처리 전송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만큼 충분히 일상화되었다는 거죠. 커머디티화 됐다는 거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철도, 전화 같은 건데 철도 쓴다고 해서 전기 쓴다고 해서 전화 쓴다고 해서 지금 경쟁 우위가 있는데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IT도 이제 누구나 다 쓰는 게 됐는데 IT만 가지고는 IT 자원으로는 더 이상 기업에게 지속적인 경쟁 우위 제공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즉 앞에서 이제 IT를 잘 쓰면 전략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IT가 너무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적하는 건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경영자들이 IT에다가 자꾸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에 잠깐 보여줬지만 예전에는 뭐 5%, 65년대 5% 미만에 불과하던 IT 투자가 50%가 이제는 전체 기업 투자의 50%가 IT에 육박한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죠. 경쟁자가 쉽게 따라잡을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다 보편화됐으니까 단기적인 뭐 경쟁 우위야 따라잡을 수 있겠지만 이거 뭐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는 건데 아무리 뛰어난 IT 성공 사례도 쉽게 추가되고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조언을 하게 됩니다. 기업들에게. 첫 번째 조언, 비용을 줄이라는 거예요. IT 투자가 이제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니 최대한 꼼꼼하게 ROI 계산해서 투자하고 비용을 최소화해라라는 게 첫 번째 조언입니다. IT가 점점 커머디티화 될수록 대중화될수록 잘못 IT에 투자했을 때 물어야 되는 손실이 더 클 거기 때문에 더 싸면서 더 단순하면서 이런 게 없는지를 좀 더 열심히 찾아라. 이게 니콜라스 카의 첫 번째 조언입니다. 자, 니콜라스 카의 두 번째 조언은 이거예요. 나대지 마라 이겁니다. 나대지 마라. 무어의 법칙이 뭐예요? 무어의 법칙이. 네. 18개월마다 정보 기술의 발전이 CPU의 처리 능력의 발전이 2배씩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무어의 법칙인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동일한 컴퓨팅 파워를 달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8개월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값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IT 기기 보시면 가격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어의 법칙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더 싸게 동일한 투자를 하거나 동일한 투자를 하면 더 큰 효과를 얻고 아니면 똑같은 효과를 더 싸게 얻을 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리드해라. 훨씬 비용이 싸게. 리드하지 마라. 비용을 줄이게. 참을성 없는 라이벌이 비싼 돈 내고 실험하는 거를 대신하게끔 하고 모든 게 이제 표준도 확정되고 확고한 성공 사례가 생기면 그때 나서라. 뭐 이런 게 두 번째 조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조언은 IT는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경쟁 우위가 되고 차별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지 말고 리스크에 집중해라. 이건 기회 요인이 되기 이제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IT를 잘못 도입하면은 크게 실패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리스크에 더 집중을 해서 그리고 이제 IT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유비쿼터스 환경이 되다 보니까 기술 결함, 시스템 중지, 보안 결함 이런 게 이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를 찾기보다는 위험을 더 관리해야 된다. 즉 소극적으로 나서라. IT에 적극적으로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니콜라스 카의 조언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니콜라스 카이 이런 의견이 어때요? 완전히 터무니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사실 니콜라스 카이의 의견이 마냥 틀린 얘기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뭐 그만큼 많이 대중화됐고 그런 거는 맞는데, 근데 그렇다면 정말 남들을 따라해야만 할까? 예.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론의 여지가 있다.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그림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뭐냐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이게 0하고 0이죠. 네, 요 기점은 뭘 의미하냐면 상대적으로 IT에 더 많이 투자한 업종, 투자 할 때,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생산성 향상의 정도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네,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보면은 산업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산업에 따라. 자, 증권업이나 뭐 이런 전자기 기업, 뭐 이런 데, 홀세일 이런 데들은 IT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어때요? IT에 투자를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 산업에 비해서 많이 했는데 어떤 효과가 갖고 왔어요? 프로덕티비티가 훨씬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예. 근데 밑에 잘 안 보이지만 뭐 호텔이나 호텔 같죠, 이게. 뭐 일부 산업들의 경우에는 어때요? IT 투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했는데 오히려 생산성은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자, 이 패러독스죠. IT 패러독스. 이게 뭐냐? 네. 여기 이제 그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업종별로 계산하게 나오는데 서로의 상관계수가 0.007입니다. 0.007. 살짝 0보다 크기는 한데 통계적으로는 여기 뭐래요? 유의한 값은 아니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IT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노동 생산성이 확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또 마냥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건 뭘 시사하느냐? 산업과 IT 간의 궁합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증권업계에 있는 CEO예요. 근데 니콜라스 카이 조언에 따라서 리드하지 않고 팔로우를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증권업은 IT에 투자를 하면 생산성이 빨리빨리 늘어나는 그런 산업에 속하는데 남들보다 앞서지 못하고 팔로우하면 계속 2등하는 거죠. 예, 1등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업종이 IT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고 효과가 굉장히 큰 업종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팔로우하지 말고 리드를 해야죠. 오히려 내가. 그렇지만 우리 업종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상황에 따라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 동영상 그 보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하죠? 네, 장시간 동안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이네요. 네, 내일 정식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